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좀 떨리고 되게 새롭기도 한데, 일단 오늘 주제가 그 빌딩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6월까지 그 거래량을 좀 그 조사해 놓은 건데, 이 자료는 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기준으로 좀 나온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가 언제였죠? 3월쯤이었잖아요. 그래서 3월이랑 4월 달에는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5월 달에는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 것까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저희 회사 창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까지 문의 전화가 많이 왔던 적이 없어요. 지금 그 매수자분이 워낙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 같아요. 왜 거래가 좀 많이 될까요, 빌딩이? 최근에 이제 주택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규제를 안 받는 이 빌딩 시장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웬만한 아파트도 서울시에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대출도 안 나옵니다. 대출도 안 나와서 차라리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 꼬마 빌딩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한 10억 정도면 대출을 받아서 한 2, 30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 투자하셨던 분들이 빌딩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거래량인데 전년 대비해서 좀 더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때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 올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아무래도 유동성이 워낙 많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디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딩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25개구를 저희가 거래량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래량 어디가 좀 제일 많죠?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저는 빌딩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이 빌딩을 시장에 내놨을 때 매각이 될 만한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강남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종로구가 많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뭐 서초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그리고 거래량이 제일 적은 곳이 노원구나 도봉구입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거의 한 반년 동안 한 20건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강남구는 지금 거의 170건 정도 되니까 거래량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 투자하실 때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황금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이 거래가 좀 많이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별로 좀 쪼개봤어요. 강남구 내에서도 과연 어떤 동이 좀 거래가 많이 됐을까 보면은 강남구 내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된 곳이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이 제일 매각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논현동, 그 다음에 뭐 신사동, 뭐 청담동, 삼성동. 거래량이 제일 없는 데는 개포동이에요. 개포동 아파트는 너무 좋죠. 개포동 아파트는 너무 좋은데 빌딩으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동별로도 거래량이 차이가 나요. 동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남구 내에서 개포동이나 도곡동의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서초동이 좀 거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서초역이나 교대역 사이 이쪽이 좀 거래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가락동이 거래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서교동, 홍대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남동도 거래가 많이 되고, 기타 뭐 다른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산은 한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요즘에 되게 핫한 곳이죠. 성수동이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신림동, 그 다음에 강서구는 화곡동,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장안동이 거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2가, 그리고 종로구는 숭인동, 중구는 신당동이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별로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강남구 내에서도 건물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포동이나 이렇게 역삼동이 또 약간 느낌이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초구를 예를 들어도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서초구고 우측은 강남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반포동이랑 강남구 논현동이랑은 좀 틀리잖아요. 같은 도로를 끼고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 이름이 브랜드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이름이 브랜드라는 거. 저는 올해 꼬마 빌딩 전망이 그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안정적인 곳에 좀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빌딩들을. 그래서 그 지역별로 거래량이나 이런 가격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개인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좀 많아질 거고요. 공동 명의는 왜 매입하죠? 아무래도 세율이 좀 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좀 많이 매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바뀌면서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 갱신 요구권이 얼마나 있죠? 10년 있죠, 10년. 그래서 임차인을 한번 계약하면 10년까지 그 임차인이 이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들과의 되게 갈등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랑 임차인이 새로 상생하는 방법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나 주택 규제, 그러니까 주택 건물도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이런 건물을 보통 많이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제 그런 공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신축이나 리모델링 되는 건물들은 되게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좀 커지고 이런 대출이 안 되는 주택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부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입니다. 그런 주택 건물들을 좀 싸게 매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치를 올릴 만한 되게 기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30에서 50억 원대 꼬마 빌딩이 인기가 많아요. 보통 그 정도 금액대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꼬마 빌딩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은 거래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꼬마 빌딩 투자 전략인데 RTI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좀 많이 매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데 최근에 이 법인에 대해서 그 세법이 이제 개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 중에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법인이랑 개인이랑 실질적으로 세금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전에는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법인 자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졌지만 법인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RTI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아니면 기존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지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위험이 왔을 때는 더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 놓으려고 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봐도 다 주요 지역만 오르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 그래서 빌딩도 이런 주요 지역이 잘 팔리고 잘 팔린다는 건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렇게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뜬금없는 데 가면 안 돼요. 뜬금없는 데. 잘 안 팔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외곽에 수익률이 4%, 5% 나와요. 근데 지금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 나와도 사람들은 다 이제 되게 강남구에 사고 싶어요. 주요 지역에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주요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다 노후화돼 있어서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면은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것도 건물이 하루 만에 팔렸어요. 그게 뭐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거였는데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건물이 신축 건물이니까 건물이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그거 매입하신 분이 실제 현금이 한 뭐 10억대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거의 80억짜리 건물 사는데, 물론 이제 다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건물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비싸게 팔려요. 비싸게 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차인이 명도가 되게 어려워요. 명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려면 그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제 건물 임차인 내보냈는데 권리금을 많이 챙겨줬어요. 지금까지 임대료 받았던 거 다 줬습니다. 그 정도로 권리금을 많이 줬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났어요. 갱신 요구권이 지난 임차인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임차인을 명도할 때는 그 권리금,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할 때 임차인과의 최초 계약일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 제가 10년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 계약일을 확인하고 이 임차인의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사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수익률 4%다. 지금 수익률 3%다.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해서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익률이 1% 나오든 2%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게임은 매입하고 나서 저는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익이 발생되는 게 그때잖아요. 운영하면서 수익이 진짜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매각할 때예요. 매각할 때는 보통 차익이 몇 억씩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지금 뭐 3%, 4%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관리 비용, 이런 기타 비용을 많이 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수익률만 보고 생각해요. 딱 세 가지예요. 수익률, 건물 모습, 대지 평당가.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같이 참고는 해야겠지만 항상 건물은 이걸 운영해서 뭐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지, 그러니까 매각 계획을 좀 짜야 돼요. 매입할 때. 매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게임은 팔 때 발생됩니다. 팔 때 발생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택 이 건물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주택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내놨어요. 세금 부담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주택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팔고 있어요, 주택 건물을.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택 건물을 사기에는 저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 건물을 아예 못 산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잔금 전에 협의를 할 수 있어요. 뭐 매도인분을 좀 설득해서 잔금 전에 이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건물을 멸실하고 넘기는 그런 협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협상을. 만약에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을 하면 대출이 나오겠죠.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전에 만약에 이렇게 협의되는 주인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택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택 건물일 때가 더 이득이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높고. 근데 그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점만 주택이면은 임대인한테는 세금의 불이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인을 좀 잘 설득하면은 그런 용도 변경이나 멸실을 조금 협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이런 주택 건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계약을 빨리 할 사람, 나랑 계약을 빨리 하고 수수료 잘 줄 사람 위주로 빨리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가실 때 항상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난 지금 당장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빌딩을 매입할 때 검토 지역은 제가 아까 데이터로 보여드렸던 그런 황금성 높은 데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금성 높은 데. 그리고 제일 리스크가 적은 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쪽이 좀 상권이 안 좋다 그러면 20, 30대가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동네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상권 좋은 데 좀 보면은 대부분 다 20, 30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좀 많은 데가 상권이 좋아요. 저희 남성분들 친구들 만나면 그냥 동네에서 만나잖아요. 동네에서 만나거나 동네에서 이제 술 한잔 하거나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그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카페 이쁜 데 있으면은 또 거기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SNS에 이제 사진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20, 30대가 많이 다니고 좀 여성분들이 많은 데가 상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좀 검토 지역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 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다면, 은퇴를 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은 임대 수익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임대 수익이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되게 젊고 뭔가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좀 시세 차익 쪽으로 좀 건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선호하는 항목이나 대출은 얼마 받을지. 대출은 저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금리잖아요. 저금리인데 왜 안 받으세요? 그리고 대출이 또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랑 소득 증명이 됩니다. 소득 증명이 돼요. 그래서 대출은 제가 봤을 때 한 30에서 50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되게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50% 이상 받으려고 하시면 다른 수입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30에서 50%는 좀 권장을 합니다. 100%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은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명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부부 공동 명의로 살 건지 아니면 법인으로 살 건지 또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출 가능 여부랑 뭐 자금 스케줄, 보통은 한두 달 안에 다 끝나요, 꼬마 빌딩은. 그래서 중도금 없이 그냥 계약금이랑 잔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건물을 매입할 때 그 부가가치세가 발생돼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 뭐 총 매매가액이 20억이고 건물가액이 2억이면 2천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가 따로 발생 안 하고,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이나 뭐 미납 여부 확인해야 되고, 6월 1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이죠?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이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 4월쯤 계약을 하신다면 이 6월 1일 재산세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취득세가 들겠죠. 취득세가 듭니다. 이 상가 건물은 4.6%예요. 4.6%인데 만약 법인으로 매입할 때 과밀억제권 내에 본점이 있고 뭐 설립된 지 5년이 안 되면 이건 취득세가 9.4%입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수강생인데 거의 영혼을 끌어서 건물을 샀어요. 영혼을 끌어서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결제도 되거든요. 취득세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안 되시면은 그 카드 결제도 되니까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계약서나 영수증을 좀 챙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임대차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수익률을 4% 보고 뭐 이 임차인을 보고 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계약 해지할래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판례에 있어요. 그래서 잔금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거에 동의를 뭐 확인서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잔금 전에 받고, 뭐 법무사나 그다음 뭐 이제 잔금 정산서, 그리고 매입하고 난 뒤에는 뭐 관리를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업체에 맡기셔도 돼요. 근데 업체에 맡기면은 보통 꼬마 빌딩 정도 규모면 한 뭐 100만 원 좀 안팎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려면 이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건축사분은 조금 젊은 사람, 좀 젊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분을 좀 추천드려요. 저는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건축사분은 좀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공사는 조금 업력이 된 업체, 업력이 되고 조금 자본력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통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공사하다가 막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공사 계약을 되게 싸게 했는데 갑자기 금액을 막 올려요.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을로 바뀌어요. 이거 누가 샀을까요? 제가 샀습니다. 제가 샀어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임대 수익률 0.6% 나오고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됐어요.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제 산 거보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었고 임차에 명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무 때문에 건물이 안 보이는데 저는 이 나무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건물을 철거했어요.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 뭐 좌측편이 이제 1층이고 그다음에 우측편에 있는 게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우측 지금 3층이 원래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그냥 다 털어놨어요. 지금 다 털어놨는데 저렇게 되게 거의 뭐 흉가 수준이죠. 그래서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건 옥탑이고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이 원래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했어요. 같이. 이게 성면이 있어가지고 성면 검사하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랑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 어떤가요? 네.
지금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제가 지금 그 카페를 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중이거든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 최근에 좀 유행하는 그 크로플 있잖아요. 크로플 아시나요? 크로아상 생지로 이제 와플을 만든 건데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카페를 오픈하려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1층 모습이고, 제가 아까 나무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보통 사람들은 나무가 전면을 가리고 있으면 싫어합니다. 건물이 안 보여. 이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긴 한데 건물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이 나무가 그 포토 스팟이에요. 포토 스팟. 요즘 되게 핫한 카페 가보시면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3층에서 찍은 건데 저렇게 내부에서 바깥에를 딱 찍으면 저 나무가 이제 보입니다. 무슨 그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무를 포토 스팟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딱 찍으면 포토 스팟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이제 뭐 저런 나무 있으면 좀 구청에 가서 막 잘라달라고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 주인분들은. 근데 저는 저걸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뭐 인스타그램 포토 스팟이 될 거고, 사람들이 저걸 배경으로 다 SNS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굳이 이 건물을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다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꼬마 빌딩에 요런 포토 스팟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해요. 포토 스팟.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 면으로 사진 찍고 건물을 대신 홍보해 줍니다. 대신 홍보해 줘요. 그래서 저런 포토 스팟이 만약에 있다면 저런 부분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뭐 빌딩 전문가가 샀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긴 하거든요. 리모델링 중인데 저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좀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는 저희 빌사남 TV를 보시면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랄 정도로 바꿀 거예요. 저는 건물을 아이폰처럼 만들 겁니다. 아이폰. 그래서 다 통유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다가 그 크로플 모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조명만 잘 쏴줘도 되게 좋거든요. 조명만 잘해줘도 건물이 되게 달라 보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시 사례인데 이거예요. 지금 좌측 건물이 이제 예전 모습이고 최근에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우측에. 확 틀려졌죠. 확 틀려졌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생각보다 안 들었는데 확 틀려졌어요. 얼굴만 바꾼 겁니다. 얼굴만 바꾸고 조명만 잘해주니까 건물이 확 틀려 보이죠.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입한 건물은 채 5억이 안 들었습니다. 매입까지 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한 5억이 안 들었어요. 5억으로 지금 아파트도 못 사죠. 아파트도 못 사는데 서울시 대로변에 건물을 샀습니다. 제가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래도 5억이 안 들었습니다. 5억이 안 들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건물인데 저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걸 사가지고 저렇게 얼굴만 바꿔주니까 확 틀려 보이잖아요. 지금 임대 문의도 엄청 많이 옵니다. 저렇게 바꿔놓으니까 주변 건물과 비교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사례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좀 이렇게 색깔을 넣으시면 안 돼요. 색깔. 건물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깔끔하게.
아니면 좀 개방감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칠하면은 뭐 흰 색깔로 좀 이렇게 한다든지. 확 틀리잖아요. 얼굴만 바꿨는데. 진짜 리모델링 비용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민감해서 건물주분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안 들었어요. 진짜 그냥 얼굴만 바꾸고 그냥 다 털어내서. 근데 저 정도도 되게 예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좋은 리모델링 사례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2019년도 4월 달에 대지 22평, 그러니까 엄청 작죠? 대지, 그러니까 땅이 22평이에요. 그거를 13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9억 5천 받아서 실투자금이 4억 정도 들어갔어요. 실투자금이 4억 정도 들어갔고, 매입하고 난 뒤에 건물을 신축하면 시설자금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시설자금 대출.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한 60평, 그러니까 지상 한 4층 규모로 신축을 해서 1년 뒤에 팔았어요. 1년 뒤에 얼마에 팔았죠? 제가 등기사항 정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거래 금액을 좀 넣어놨는데 1년 만에 24억 5천에 팔았습니다. 24억 5천. 그러니까 13억 5천에 사서 1년 만에 24억 5천에 판 거예요. 실투자금은 얼마 안 들어갔죠. 심지어 이게 강남입니다. 강남이에요. 또 다음 사례 볼까요? 요것도 2018년 3월 달에 27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19억을 받았어요. 19억을 받고 보증금이 한 4억 정도 있었는데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실투자금은 5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019년 11월 달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죠? 34억에 팔았습니다. 바로 팔렸어요. 갑자기 우울해지죠? 우울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되게 저게 저렇게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큰 돈을 번다고 되게 좀 회의감이 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강남에 있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건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1년 반 만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 요것도 2020년 3월 달에 25억에 샀어요. 25억에 사고 대출을 1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7억 정도 들였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또? 2개월 만에 팔았어요.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30억 5천에 팔았습니다. 2개월 만에. 물론 이제 세금은 감안 안 한 거긴 한데 한 5억 정도 되는데 뭐 취득세 이런 거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매입했었는데 법인은 그 양도세, 그러니까 법인세가 22%거든요. 그래서 22%인데 그거 감안해도 그냥 2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차익이 좀 크죠. 요것도 이제 강남에 있던 건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일단 지금 팔린 것들을 보면은 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요것도 이제 주택 건물 같이 보이지만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게 잘 됐어요. 매각이 되게 쉽게 됐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뜬금없는 데 투자하지 마세요. 되게 잘 안 팔리는 곳.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누구나 좀 이렇게 현혹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수익률이 높다 뭐 해가지고 건물이 되게 화려하다 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수익률로 갈 거냐 시세 차익으로 갈 거냐, 무조건 시세 차익입니다. 모든 게임은 팔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건물 투자에 성공하려면 뭐 지금 빌딩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나 은행
일단 대출은 무조건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랑 건축사랑 좀 친해져야 돼요. 건축사가 이거를 건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건축사랑 꼭 이 세 명이랑은 꼭 친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물 검토하실 때 매매 사례랑 추가적으로 임대 시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적정한지,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했을 때 리모델 임대 수익을 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같이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빌딩은 뭐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파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매입했던 거고,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가치를 올릴 건지를 좀 생각해야지 나중에 빌딩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간략하게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몇 개 기억해 주세요. 네, 몇 개 기억해 주시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